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세계에 대해 학습하실 건데요. 알렉산드로스의 개인적 일대기와 그의 친위부대 헤타이로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동방원정 과정에서 만났던 다리우스 어머니 시시감비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번째 영상은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형성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과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입니다. 서양 고대 역사는 그리스와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로마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서양 고대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까지 학습한 서양 고대 역사의 주요 연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양 고대 그리스의 바탕이 되는 에게 문명이 절기를 들고 내려온 도리아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400년간의 암흑 시대를 거쳐 그리스 본토에서 폴리스가 성립되었고 대표적 폴리스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솔론의 금권 정치 등의 단계를 거쳐서 페리클레스 때 민주 정치가 완성된다는 것을 배웠고, 스파르타는 군사적 귀족 정치가 특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초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과 뒤를 이은 크세르크세스 왕의 공격을 막아낸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대라는 아테네 전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하여 그리스는 쇠퇴하게 되는 것까지를 학습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 쇠퇴를 틈타 북쪽에서 일어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고 그의 동방 원정을 계기로 성립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그가 왕위에 오른 기원전 336년부터 그가 요절하는 기원전 323년까지 13년간의 시대를 말하며 알렉산드로스의 출신지는 마케도니아입니다. 당시의 그리스 주변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동쪽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여 비록 세 차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에 패배했지만 여전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키메네스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스 북쪽에는 알렉산드로스의 출신 국가인 마케도니아가 있으며 남쪽에 그리스가 있는데, 당시 그리스는 폴리스의 연합에 의해 만들어진 두 동맹 간의 내전이 치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스의 전 폴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두 편으로 나누어서 무려 30년간 내전을 한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아테네의 발언권이 강해지자 이에 도전하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만들어지고 두 동맹 간의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연결됩니다. 30년간의 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했지만 당연히 대단한 군사강국 스파르타도 힘이 약화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테베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패배하는 등 그리스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은 북쪽의 마케도니아가 세력을 펼치는 배경이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변방인 북부 지역에 있어서 아테네 등의 그리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를 바르바로이, 즉 이방인으로 취급하였지만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 사람, 즉 헬렌의 후손이라는 헬레네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기초를 닦은 사람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입니다. 필리포스 2세는 왕자 시절에 테베에서 3년간 인질 생활을 하기도 했고, 약소국인 마케도니아를 위한 정복 전쟁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가 마케도니아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여 그리스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항상 전투할 수 있는 상비군도 갖추면서 적극적인 군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팔랑크스에서 사용하던 장창보다 길이가 더 길어진 보병용 5m 장창을 이용한 팔랑크스 편제를 개편하고 실전에서 긴 장창을 들고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실전 체력 훈련까지 실시하였고,
보병보다 훨씬 뛰어난 공격력과 파괴력을 지니는 기병 비중을 늘리는 등의 군제 개편으로 급속하게 국력을 증진시켰는데, 이 필리포스의 군제 개편은 알렉산드로스가 세계제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군사제도 개혁을 통하여 기존의 그리스 강국인 아테네와 스파르타, 테베를 모두 제압하게 되는데, 특히 필리포스 2세가 기원전 338년 아테네와 테베의 연합군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물리치면서 마케도니아는 코린토스 동맹의 맹주로서 그리스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코린토스 동맹은 기원전 337년 겨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주도하여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맺은 일종의 군사 동맹인데, 필리포스는 이 동맹의 의장으로 페르시아 침략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단했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동쪽의 페르시아 원정을 시도하는 도중에 암살당하게 되고 20살의 젊은 나이로 알렉산드로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필리포스의 암살 배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필리포스가 후계자로서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다지 사이가 돈독하지는 못했던 아들 알렉산드로스도 그 암살 배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일단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최대 영역을 지도에서 확인해보시면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집트와 서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 서북 지역까지 차지하는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전 페르시아 영상에서 공부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세계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정통성이 자기 나라에 있다고 주장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와 갈등이 있는 나라는 바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북마케도니아입니다. 북마케도니아는 1991년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약소국이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예라는 자부심은 대단한 나라인 듯합니다. 국호 사용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북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간의 협약이 체결되고 두 나라 모두 자국의회 비준을 받으며 종료되어 2019년부터 북마케도니아라는 국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연하게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역사에 속하는, 그리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자부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비록 북쪽이란 표시가 들어갔지만 마케도니아라는 이름 사용을 허락하는 이웃나라 국명 변경을 자국의회가 가결하는 것을 보면서 불만을 가진 그리스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위치는 오늘날 엄연히 그리스 지역으로, 즉 그리스 지방행정구역인 마케도니아주에 해당되고, 알렉산드로스 당시의 수도인 펠라도 현재 이 지역에 속합니다. 오늘날의 북마케도니아 지역은 중심지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영토가 확장되었던 지역이므로 알렉산드로스의 정통성이 그리스에 있다는 주장이 당연히 더 일리가 있는 듯하여 중국의 동북공장 문제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설명할 때 중심인물의 개인적 일대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인물을 손꼽아보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도 있겠지만, 그중 최고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일 것입니다. 엄청난 야망을 지닌 뛰어난 전쟁 영웅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정신병자 수준의 전쟁광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한 탐구를 빼고는 이 시대 역사 자체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알렉산드로스의 영향력은 그 어느 누구보다 큽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로스 3세는 필리포스와 올림피아스 왕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얀 피부에 약간 왜소한 몸매를 지닌 그는 쉴 새 없이 전쟁에 나간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는데, 올림피아스 왕비는 아들에게 너는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그에 합당하는 절제와 청렴 등의 태도를 지니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남성적이고 호방한 아버지 필리포스는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고 독서를 즐기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아들의 교육을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2년간 교육을 받게 한 적도 있었는데, 필리포스 2세가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을 물리칠 때 17살의 알렉산드로스는 2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공격의 선봉에 서서 마케도니아 승리에 큰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336년 암살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필리포스 암살 소식을 들은 여러 폴리스들이 마케도니아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마케도니아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테베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곤경에 빠진 젊은 마케도니아 왕은 치열한 공방전을 거쳐 테베를 완전히 정복하고 6,000명을 학살하는 등 테베 도시 전체를 파괴하면서 그리스 전체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 테베를 멸망시키는 모습에서 보여진 반란에 대한 알렉산드로스의 철저한 응징은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폴리스들에게 그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게 했고, 알렉산드로스는 배후 반란에 대한 염려 없이 동방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영토 확장과 정복 활동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진위 군단 헤타이로이, 즉 영어의 컴패니언입니다. 헤타이로이는 왕의 증고, 동지라는 뜻을 지녔는데 필리포스 2세 시대에 창설된 왕의 진위 부대로 왕과 가까운 귀족이나 충성심이 강한 사람으로 구성된 왕의 정예 기병대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의 전투는 말탄 기병들이 앞장서서 말과 함께 중장보병의 방진을 깨뜨리는 전투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두에 서는 기병군인은 거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갑옷으로 무장하고 긴 장창을 든 엄청난 숫자의 중장보병 적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항상 앞장서서 돌격하는 말탄 국왕은 젊은 패기라고 보기에도 지나치게 무모하지만 신이 선택한 듯한 고귀한 젊은 왕을 끝없이 보조하는 그의 진위 군단 헤타이로이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전법을 구사하면서 앞장서서 그냥 뚫고 나가는 군주에 대한 두터운 믿음을 실천하는 알렉산드로스의 보물들이었습니다. 젊다 못해 어린 국왕과 정예부대 진위 군단 사이의 믿음은 아마도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이 지닌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듯한데요. 일단 그들의 젊은 왕은 전투 현장에서 결코 두려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의 상황이 극히 불리할 때에도 마치 죽음의 공포를 모르는 불사신처럼 항상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갔으며 그 판단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전술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그는 전투 상황에 대한 뛰어난 판단력과 임기응변적인 통찰력, 무서움을 모르는 행동력까지 지닌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급습이나 변칙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젊은 패기로 정면 승부하는 전법을 취하게 됩니다. 아마 정말 역사에 드문 이런 전쟁 영웅을 가까이서 보는 부하 장수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듯합니다. 그리고 오리엔트 지역의 병사에게 군주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여서 일방적인 명령을 지시받는 것과는 달리 고대 그리스에서 엿볼 수 있는 인간 존중의 분위기도 전쟁터에서 같이 먹고 자며 생사를 같이 하는 알렉산드로스 왕과 진위 군단 사이에 자발적인 유대감과 상호 신뢰가 싹틀 수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334년 6천여 명의 기병과 43,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그리스와 오늘날 터키, 즉 소아시아 지역 사이의 헬레스폰투스 해협을 건너 동방원정을 시도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방어진 한가운데를 기습 돌파하는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뒤를 이어 기원전 333년 유명한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대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30만 대군 앞에서 그의 상징인 에마 부케팔로스를 타고 적에게도 눈에 잘 띄는 황금 갑옷을 입고 항상 선두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용맹한 왕은 다리우스 3세를 집중 공격했고, 다리우스는 전쟁터까지 동행했던 자신의 가족을 내버려 둔 채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다리우스의 도주로 모두 알렉산드로스의 포로가 된 왕의 가족들은 알렉산드로스의 정중한 대접을 받았고 다리우스의 딸 스타테이라는 후에 알렉산드로스의 아내가 됩니다. 특히 다리우스의 어머니 시시감비스는 이수스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자자식을 버리고 도망치는 반면에 알렉산드로스가 자신들을 예의 바르게 대접하자 알렉산드로스를 아들처럼 사랑했고 알렉산드로스도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게 됩니다. 시시감비스가 알렉산드로스를 천막에서 처음 만날 때 알렉산드로스 곁에는
그가 무척 사랑하는 동성연인이자 헤타이로의 기병대장인 헤파이스티온이 같이 있었는데 시시감비스는 키도 크고 잘생긴 헤파이스티온을 알렉산드로스로 오해하여 절을 하기도 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탈출한 아들인 다리우스가 후에 자신을 구출하러 병사를 보냈을 때도 시시감비스는 따라가지 않았고 다리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의 아들은 단 한 명, 페르시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라고 말했다고 하며 후에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시시감비스 자신도 음식을 먹지 않고 울다가 죽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 쪽으로 정복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변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지닌 국가로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티로스 점령 등 이미 소문을 들은 이집트는 큰 저항 없이 알렉산드로스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는 점령지 이집트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으로 세우게 될 수많은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대결하게 됩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패배한 후 도주하여 전력을 재정비한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군대수는 노예 등의 비전투 요원들까지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15만에서 20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라크의 모술 근처인 가우가멜라 지역은 넓은 평원지대여서 페르시아의 대규모 기병과 전차 부대에 유리한 지형이었지만 역시 전공법으로 공격하는 젊은 알렉산드로스에 패배하게 되고 다리우스 3세는 도주하여 재기를 노리던 중에 부하에 의해 암살됩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다리우스 암살범을 처형하고 다리우스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형식으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정복의 정통성 확보와 민심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단순히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유적 페르세폴리스를 약탈하고 방어하여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지녔던 엄청난 규모의 찬란한 유적이 폐허로 사라지게 된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 북부의 작은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하여 아테네, 스파르타 등 폴리스로 구성된 그리스를 정복하고 오리엔트 지역의 최대 풍요를 자랑하는 이집트까지 순조롭게 차지하였으며 오리엔트를 재통일하여 3차에 걸쳐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켜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과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을 세계 역사에 기록한 세계제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까지 정복했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야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27년 동쪽의 인도를 향해 또다시 동방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코끼리 부대를 동원한 포르스 왕을 공격하기 위해 인도 북서부 지역의 히다스페스 강 상류 지역까지 돌아서 측면 공격하는 전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알렉산드로스는 포르스 왕의 용맹에 감탄하여 그를 돌려보내고도 인도 정복을 계속하고자 했지만 겐지스강 너머 엄청난 전차와 코끼리로 무장한 군대가 기다린다는 소식에 부하들의 반대는 심해지게 됩니다. 이 인도 원정 중에 알렉산드로스의 명마 부케팔로스가 죽게 됩니다.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한 명마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타지 못했는데 말이 자기 그림자 때문에 날뛰는 것을 알아챈 12살의 알렉산드로스가 말머리를 태양을 향하도록 하여 잘 조련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알렉산드로스의 유약함을 걱정하던 아버지 필리포스에게 남자로서의 첫 번째 인정을 받았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부케팔로스는 환무제가 구하려고 했던 태원국의 하늘마로 추측되는데 알렉산드로스와 부케팔로스는 동방 원정 때 한 몸이 되어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게 됩니다. 인도 히다스페스 전투 과정에서 나이든 부케팔로스가 8시간 동안 코끼리와 대적하다가 30살의 나이로 죽게 되자 알렉산드로스는 자기의 오랜 친구로 여겼던 말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에마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여 애도했다고 합니다. 세계 제국 건설에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무려 10년 동안 그를 따라서 힘들게 16,000km라는 엄청난 동방원정의 길을 걸어왔던 부하들의 반대로 인해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회군하여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수도로 지정한 바빌론으로 돌아온 그는 또다시 영토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의 원인으로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풍토병이나 독살까지도 추정되는데 기원전 323년 7월 13일 죽음을 맞았을 때 그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정복전쟁에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영웅이었지만 후계자 양성이나 제국 통치에 대한 능력을 기르기에는 너무 젊었던 영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부하 장군들에 의해 세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의 정복 활동을 요약해보면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와 이집트를 거쳐 당시 동쪽 최강국이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까지 무너뜨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지역까지 차지하여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서아시아, 인도의 서북부 지역에 이르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면서 나라는 세 나라로 나뉘어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우스 왕조,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로 갈라졌고 기타 파르티아, 박트리아, 아르메니아 등의 나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서지중해 세계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로마와 여러 차례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세 나라 모두 기원전 1세기의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10여 년 동안 서쪽의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를 거쳐 동쪽의 인더스강 지역까지를 점령하는 역사에 보기 드문 위대한 전쟁 영웅은 비록 33살의 나이로 그의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시도했던 그리스와 오리엔트 동서문화의 융합이나 여러 민족을 통합한 하나의 국가 건설이라는 야망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헬레니즘 시대라는 큰 획을 세계 역사에 남기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만들어진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내용은 영상 18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